오늘 이제 두 분 저하고 지금 네이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실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향대학교의 곽규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부터 박수가 굉장히 인색하세요. 하시면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리면 저희가 이제 토론하는 것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도 우울한데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재밌게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거진 A 창업가이시면서 책임 프로듀서로 계시는 분입니다. 박희아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계시는 유재진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의 이경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발표하셨는데 그래도 또 토론도 해주실 테니까요. 네이버 뮤직 비즈니스의 이태훈 리더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또 발표에 이어서 사회를 맡게 된 이상우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서 안 한 게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가 이렇게 새로운 음악 정산 방식을 도입한 배경이 좀 궁금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업자들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네이버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정산 방식을 도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음원 정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꽃이라는 그 프로젝트도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창작자를 위한 그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역시 음악 그 도메인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창작자들과 더 이용자들을 잘 이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례로 이제 2016년부터 저희가 뮤지션 리그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면서 그 인디 밴드들이 이제 창작자 지원 활동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8년에 그 바이브라는 뮤직 앱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브 뮤직 앱을 출시를 할 때 저희가 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음원 서비스들 메인 화면을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한 목적으로 캡처를 했는데 모든 서비스의 메인 화면이 똑같았어요. 어떻게 똑같았냐면 메인 화면 윗부분에는 새로 나온 앨범이 다 존재하고요. 근데 그 바로 밑에는 전부 실시간 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떻게 모든 음원 서비스 똑같을 수 있지? 그리고 또 때마침 이제 뭐 차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언급되어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이브를 출시할 때부터 이 차트로 인한 폐해는 없애자라는 그 배경에서 바이브 출시 때 아예 차트를 메인에서 노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인에는 이제 바이브 차트가 노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이제 메인에서는 뺐는데 여전히 저희 차트에 뭐 줄세우기라던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 1월에 업계 최초로 바이브에서는 실시간 차트를 폐지했습니다. 실시간 차트 폐지하고 이제 그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이런 차트 줄세우기나 스밍 편중 현상이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드리머스에서 새로운 이제 보도 자료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플로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차트를 폐지를 하고 메인에서 차트를 제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차트 개인화까지 이제 하신다고 오늘 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바이브 역시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2018년부터 계속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아 있었고,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정산 방식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로도 보여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비례배분 하에서의 그 정산 편중 현상이 심각했던 것인가 좀 놀라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국내 모든 음원 서비스는 비례배분으로 정산을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제 왓챠나 넷플릭스 같은 그 동영상 서비스들도 다 비례배분으로 아마 정산을 할 텐데 그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가 한 번 본 영화나 드라마를 뭐 너무 좋아하면 여러 번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100번, 200번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음악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곡은 계속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로 어뷰징을 하려고 하면은 1분 이상만 재생만 하면은 그 유료 재생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재생하기도 너무 수월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배분이 최적이라서 비례배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굳이 다른 걸 찾을 필요성을 아마 못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VPS 적용을 통해서 정산 편중 현상을 해소를 하기로 원하고요. 이로 인해서 아티스트와 이용자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는 좀 더 밀접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저도 이해했고요. 굉장히 이 선두자로 이렇게 좀 프론티어는 상당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동안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비례배분 방식이라는 게 해외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뭐 일반적으로만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왔겠죠. 근데 이제 이런 변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한 그 토론 질문들로 이제 돌아가서요. 먼저 다양성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용자 중심의 음원 정산 방식을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다양한 뮤지션들한테 골고루 수익이 배분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태계에서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은 이제 음원 시장에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게 왜 좋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곽규태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순천대 곽규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 주제는 옛날부터 나와 있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자체는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해드리면 일단 공급되는 콘텐츠가 많아야겠죠. 많아야지 그걸 가지고 뭐 차트를 개선하든 뭐라든 할 텐데 소스 자체가 일단 풍부하지 않다라면 어떠한 개선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유통되는 음원 콘텐츠, 음원이나 뭐 음악 콘텐츠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적인 어떤 다양성의 증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미디어 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용의 다양성, 장르의 다양성, 그다음에 소스나 소유의 다양성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소비자 차원에서 수용자의 어떤 복지 차원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고요. 사업자 측면에서도 다양한 어떤 사업 전략을 집행하는데 사실은 이 가능성이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음원 시장을 바라보면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음반 판매 매출량 중에 상위 50위 중에 한두 개 빼면 다 아이돌 음악이죠. 이게 지금 사실은 금방 끝날 거라고 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현재 한국의 음악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행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뭔가 폄하하거나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음반 시장이나 뭐 글로벌 인터내셔널 뮤직 서밋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글로벌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힙합이나 아니면 R&B 아니면 팝, 락 이런 것들에 대한 장르에 대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한국은 아이돌 음악과 EDM 기반의 뮤직 이것들이 거의 대다수를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음악 산업을 어떻게 개선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해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뭔가 좀 다양한 음원이 풀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은 이 비즈니스가 뭔가 살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 소비자 차원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저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음원을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 그 남는 시간에 많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음원의 양적, 질적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음원 자체가 다양해야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자나 이용자들에게 대한 어떤 충족도 가능할 것이고, 더불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사실은 음악 산업은 내수 산업이죠. 지금까지요. 거의 지금 한 90% 이상의 매출이 국내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 세계로 시장을 돌릴 때가 좀 약간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한테 무기가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음원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될 어떤 그런 환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규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첨언해 주신 네, 박희혁 기자님. 네, 박희아 기자입니다. 방금 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잠시 정정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차트 상황을 보면 아이돌 음악이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차트에 올라 있는 곡들을 계산해 보면 10곡 정도가 아이유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곡이고, 그리고 나머지 10곡 정도가 뭐 폴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로 지금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음원 시장에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 아이돌 음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편견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돌아볼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팬들이 차트 줄 세우기를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쭉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돌 음악들의 질적인 수준 자체가 다른 뮤지션들, 그러니까 아이돌이 아닌 뮤지션들의 음악의 수준보다 낮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그 차트에 아이돌 음악이 다수라고 생각하고 TV 예능에도 아이돌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아이돌들의 음악을 배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중음악상에서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다 비춰봤을 때 사실은 현재 있는 이런 말씀해주신 곽 교수님 말씀해주신 뭔가 뭐랄까요, 큰 의미로서의 이제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다양성이 우리 음악 시장에서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이제 아이돌 음악에 대한 그동안 K-pop 이꼬르 아이돌 음악으로 이제 대변되었던 이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음원 배분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곽 교수님은 음원 차트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박 기자님 말한 거는 좀 차트 얘기이시고요. 저는 그 매출을 얘기합니다. 연간 매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실제 누계 매출로는 거의 다 아이돌 음원들이 거의 차지하는 것들이 좀 상위 높죠. 콘텐츠 지원 보고서나 좀 뭐 문체부에서 나오는 보고서에도 그거는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네네. 하여간 다양성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건 두 분 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아이돌을 너무 폄하하시는 말이죠. 아이돌도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사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어쨌든 이 다양한 게 좋다. 왜냐하면은 아이돌 말고도 충분한 대체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인기가 사그러들면 또 새로운 장르가 나타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좀 다양한 취향의 그런 음악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혹시 유재진 국장님 추가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전 이 질문은 특별히 준비를 안 하고 다른 패널분에게 양보를 드린다고 사전에 의견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음악 산업에서 이렇게 협회라는 이름들이 붙어 있는 단체들은 좀 독특한 게 권리자들이 직접 소유를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금 어떤 단기의 어떤 그런 수익이나 영리 목적의 어떤 치중하기보다는 비영리 법인으로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들을 조금 모색하는 그런 좀 공익적인 그런 임무를 띠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작권법이나 그런 제도에 의해서 그런 공익성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성 아이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저작권 단체의 가장 큰 주안점은 그 저작권료가 많이 징수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 협회 저희와 같은 협회가 이제 아까 전에 그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음악산업계에서 4개의 그 저작권 단체가 있습니다. 3가지 그 분야의 권리를 중에 법조도 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처럼 3년이라고 하는데 3가지 권리 분야에 4개 단체가 있는데 각각의 그런 단체들의 최대 목적은 그 저작권료 수익 확대인데 그 수익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저작권 단체들의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이 그 열심히 노력해서 저작권료가 징수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다양한 경쟁이나 그 다양한 소비자들의 그런 선택지를 넓힘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커지면 저작권자의 수익도 당연히 증가된다라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름 좀 소수 의견을 갖고 있어서 네이버의 어떤 방식이나 시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좀 많이 지원드린 것도 이거는 첫 사례는 아닙니다. 다운로드 상품 시대에도 그 예를 들면 40곡이나 150곡 상품과 같은 그런 묶음 다운로드 상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예를 들면 A라는 이용자가 40곡들의 상품을 그 달에는 뭐 특수한 어떤 그런 바쁜 상황이 있어서 업무에 쫓겼다거나 아니면은 학업에 바빴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 자기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이용 범위를 다 못 채웠을 때 그 나머지 그것들을 유효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네이버는 늘 음악 사업 시장에서 기존 주류 사업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고객의 편의 내지는 편익 부분에 대해서 늘 제 생각에는 나름 건전한 직무를 제시를 했었고 늘 저는 그러한 그 음악 산업에 오리엔티드된 그런 사업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네이버의 질문이나 의견 제시에 대해서 늘 반가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매번 명함이 좀 바뀌어갖고 제가 좀 그 많이 이직을 많이 한 편인데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제 친정 같은 음반산업협회에서 그 이런 아이디어를 듣고 마침 사실 네이버가 국내에서 최초 사기라고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저에게 좀 설명드릴 시간이 많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 이용자 중심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 조금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많이 이렇게 논의나 어떤 그런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진행했었고 저도 공공기관의 모 연구과제에서 2017년도에 그 기존의 그 정산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그 디지털 음악 시장의 월정의 상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용자 중심이라는 이름은 붙이진 않았습니다만 인별 정산 방식이라고 업계에서 마치 야사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기존에 그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은 저 역시도 2017년에 그 개진한 바가 있어서 우선 모두의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정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더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모든 토론자분들께서 의무감을 가지고 전 질문에 다 답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하기 좋은 거, 좀 전문성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원 교수님은 이제 경제학자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경제학에서는 사실 어떤 다양성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효용성을 더 중요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경원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이경원입니다. 좀 전에 그 이상호 교수님께서 경제학자는 공정보다는 뭐 효용성을 더 따진다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이 공정 배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슈고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의견을 낼 정도로 사실 합의하기가 힘든 것이지 다양한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제가 학부 때 수업 들을 때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그 이름들을 기억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이 다양성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결국 배분의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배분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은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또 이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그런 경험적으로 보면은 지나치게 쏠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약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좀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주제도 약간 쏠림을 방지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좀 전에 그 다양성 보장이라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두부터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은 결국에는 그러면 쏠림이 좀 그러니까 덜 생겼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게 뭐냐면은 소수의 소비자가 재생한 음원에 대해서 아티스트가 그럼 내가 제공한 음원이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과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제 나의 음원이 한 번만 재생되더라도 내가 수긍할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로 대가를 받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산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조금 더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익 배분의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음원 산업에 대해서 뭐 다양한 특성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정산 방식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음원에 대해서 그 한 음원에 한 번 재생하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가가 이제 오늘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음원 가치에 대해서 그 음원을 제공하고 그다음 유통하는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죠. 이건 이제 그 문체부에서 징수 규정 이런 걸 만들어서 이미 이야기된 거고, 오늘은 이제 한 음원 재생된 음원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그 주목하는 이제 두 가지 특성은 뭐냐면 결국에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비자한테서 나오고 소비자로부터 정액제의 요금 구조를 갖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얻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분배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이제 이상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옛날처럼 CD를 구매하는 것 같은 그 정산 방식이 좀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CD나 LP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그 음원 제공자가 그 앨범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자기가 자기 가격을 부르죠. 먼저 나는 한 장에 10,000원을 받겠다라고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 명이 사건 100명이 사건 한 명이 사더라도 나의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고 나는 내 음원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받았다라고 수긍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거는 정액제가 아니라 CD에 적용되는 것은 정액제가 아니라 종량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가 되면 많이 될수록 예를 들어서 한 명이라도 여러 장을 사면은 그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종량제 방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스트리밍 서비스랑 연결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가 묶음 상품이죠. 수많은 음원들이 수만 번 재생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묶음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거기에 대해서 정액을 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 문제는 어쩔 수가 없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배분 방식인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비례 배분 방식과 오늘 또 소개가 된 이용자 중심 방식도 사실 근원은 똑같습니다. n분의 1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번 재생이 된 거는 n분의 1의 가치를 갖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쏠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그 문제가 등장하는데 좀 전에 그 이상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주제 중에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이 문제의 근원, 오늘 논의의 문제의 근원이 등장하는데 혹시 10페이지를 띄워주시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다음 페이지요. 네, 여기 가정 2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사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 주신 과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한 사람이 7번 재생하고 다른 한 사람들은 한 번씩만 재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헤비 유저라는 거죠. 그 헤비 유저가 일단 문제의 근원을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헤비 유저라든지 아니면 라이트 유저라든지 그러면 이제 헤비 유저나 라이트 유저라는 말 자체도 없는 건데 모든 사람이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재생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재생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정액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 이용자, 그러니까 라이트 유저가 헤비 유저를 이렇게 금액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라이트 유저가 헤비 유저에 비해서 이제 좀 정액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정액제냐 종량제에 대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일단 정액제 기준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용자 중심의 그 정산 방식이 적용된다고 하면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가수 A는 6,000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수 B는 18,000원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인기 있는 곡이 인기가 없는 곡에 비해서 더 많이 정산을 받게 되죠. 그럼 과연 이것도 이제 합리적인 그 정산 방식인가 그래서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한 명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한 명인데도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여기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결합이 된다면 이건 더욱더 큰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의 그 정산 방식으로 넘어갈 때 기존에 관련되었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요건 이제 네이버 측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좀 전에 보여주신 그 사례에서 뭐 어떤 그 이용자 그 수익이 증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인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증가되는 그 아티스트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기존에 덜 받았던 아티스트들이 왜 이제 수익이 증가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좀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왜 수익 증가가 있느냐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럼 몇 명 기존보다 더 몇 퍼센트가 수익 증가가 있었고 기존에 이제 뭐 하위 몇 퍼센트의 수익이 뭐 몇 퍼센트 증가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더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성과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거는 그쪽에 좀 더 포커스해서 좀 준비를 앞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성 질문에 이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준비했던 질문의 답까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네이버한테 질문을 또 하셨어요. 바로바로 저는 나중에 모아서 하지 않고 나오면 그때 그 이슈를 바로바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은 없었는지 새로운 정상 방식을 적용했을 때 예컨대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지적됐던 아까 제가 발표에서 얘기했듯이 이 복잡한 회계 관행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의 문제 이런 건 사실 저는 마이너하다고 보는데 이런 게 어떻게 뭐 문제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뭐 단기간에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돌리셔서 뭐 다 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정산 방식으로 바꾸면 뮤지션들에게 지급되는 정산의 전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산의 전체의 크기가 더 많아지는지 아니면 좀 더 뭐 줄어들었는지, 지금 또 아니면 이경훈 교수님 말씀처럼 또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혹시 또 들여다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들여다 보실 계획인지. 오늘 아까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이걸 발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셨는데, 제가 네이버한테 약간 좀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이, 좀 적극적으로 네이버가 하는 거를 좀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그걸 이해하고 듣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 같은 거 굉장히 오늘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정산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 이제 비용이 증가하지 않느냐, 혹은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이용자 단위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한 달에 10만 명인 어느 사이트가 있다고 치면은 기존에는 이 10만 명을 하나의 그 돈통, 그다음에 하나의 그 총 재생 수로 구해가지고 그냥 정산하면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0만 명의 유저가 있다고 하면은 10만 번의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직은 동일합니다. 로직은 동일하나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10만 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요새 이제 뭐 컴퓨팅 파워나 아니면 뭐 빅데이터 처리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용적으로 크게 증가한다거나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뭐 신탁단체라든가 아니면 이 응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사들도 이게 올바로 정산되었는지 이제 확인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여기에 이제 보조를 맞춰서 같이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사실 사회적 비용은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자체를 뭐 정산하거나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정산액이 증가가 되느냐 혹은 뭐 감소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이건 조금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돈통은 똑같거든요. 같은 돈통에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여서 원래는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차이가 없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서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행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에서는 그 곡당 최소 단가라는 부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곡당 점유율에 매출을 곱해가지고 나온 이제 정산 금액을 가져가는데요. 그 곡당 최소 4.25는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다액으로 저희 이제 서비스 사업자들은 권리사들한테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 4.25원이라는 최소 단가 규정이 있는 한은 이용자 정산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어떤 포인트에서는 정산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없애고 본다면은 정산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아티스트별로 뭐 상위 몇 프로와 하위 몇 프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오늘 이제 그 자료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게 사실 특별하게 큰 변동폭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변동폭이 없었냐면, 일단 그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부터 차트를 메일에서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19년 1월부터는 실시간 차트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팬덤이 강한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재생 편중 현상이 상당 부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의외로 이 상위권에 있는 가수들인데 정산액이 증가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고요. 오히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디 뮤지션들인데 정산액이 대폭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저희 이제 플랫폼 사례만 놓고 편중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걸 이제 정상을 해보는 그 시점에 이 음원 업계에 어떤 새로운 가수들이 데뷔를 했고 또 어떤 아티스트가 이번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정상이 상당히 많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딱 잘라서 어떻게 증가하거나 어떻게 감소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좀 저희 내부적으로 이건 좀 현재로서는 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섣부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정산 데이터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계속 돌려볼 거고요. 실제 정산에서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자료까지 같이 공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회는 꼭 저희 디지털 경제 포럼을 통해서 발표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질문이 지금 어떤 질문이 지금 토론이 되는 거냐면요. 네이버가 새롭게 도입한 음원 정산 방식이 기존의 비례배분 방식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 그 다음에 음악 시장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토론자분들께 또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국장님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질문의 전제가 사실 좀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를 안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이름이 최근에 이제 언론사 통해서 인터넷 신문으로도 나가서 앞문단에는 환영한다 되었고 뒷문단은 지적한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서 제 스스로 도대체 이 쟁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이제 좀 자괴감이 빠졌었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도 이 방식에 대해서 이미 3년 전쯤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검토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황이나 시대가 변했다고 바뀌진 않아서 좀 환영하는 입장을 견지를 하는데, 다만 음악업계 내에서 좀 여러 가지 우려점이나 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기자님이 그걸 지적했다 이렇게 쓰셔갖고 좀 곤란했습니다. 기존 비례배분 방식의 한계점으로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유물에서 음원 사재기, 음악 시장의 다양성 확보 등이 기존 비례배분 방식의 한계점이다. 이 등식 자체가 상당히 네이버의 방식이나 시도를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원 사재기는 기존 비례배분 방식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신랄하게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팬덤이 총공을 해야 되는 그런 특정 사이트들이 되게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특정 사이트들로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타겟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사재기가 일단 심화되었다. 이게 사실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저기 사재기를 팬덤인들이 움직여야 될 곳들이 굉장히 비등비등한 그런 업체들이 많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바빠지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음악 시장의 다양성은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에서 먹고 살려면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만 하는 시장들을 그동안 음악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시장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지, 기존 비례배분 방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는 그렇게 진단하시는 오히려 네이버의 방식이 오히려 기존에 이 방식을 하셨던 분들을 되게 낙후되고 불합리한 사람들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어떤 비용들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이런 것들이 큰 무리나 부담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나라는 부분에서 누가 하나 먼저 제안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공론화되지 못했을 뿐이지, 저는 그거를 제 나름의 표현으로 상상을 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설왕설래 그냥 술자리 같은 데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연구 보고서라든지 연구 논문들이나 그런 데에서만 발견됐을 뿐이지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이슈를 지금 음악 시장의 종부세 같은 이슈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굉장히 돈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직이나 그 다음에 다양성이 굉장히 획일화된 이런 부분들은 기존 비례배분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기존 이 방식이 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유일무이한 방식이 아니라 도입 가능한 굉장히 많은 방식 중에서 한번 시도에 봉직한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검토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유일무이한 대안이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저 처음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 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음악을 듣던 그 주요 플랫폼들에서 음악을 듣던 사람들이 A라는 아티스트, 인디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지 않다가 바이브로 넘어와가지고는 A라는 아티스트를 듣기 시작한다. 이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학술적인 부분에서 다들 말씀해 주시는데 전 좀 더 현실적인 방안에서 보면 저는 아까 나왔던 프랑스의 디저라는 앱을 3년 넘게 사용을 했던 사용자 입장에서 바이브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 뮤지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럽에 있는 인디 뮤지션들의 이제 음악을 잘 찾아서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게끔 굉장히 체계적으로 리스트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앱을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 바이브는 그런 정도로 이제 코너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브가 이런 면에서 이제 뭔가 개선을 이루어내려면 이 음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사용자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사실 고민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는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이 잘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트나 차트나 이런 것들을 훨씬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이버가 자꾸 이제 어떤 책임감을 들여서 죄송한데요.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경호 교수님도 추가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유재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하나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첨언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저도 뭐 이 이용자 중심 방식이냐 아니면은 뭐 비례배분 방식 이거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뭐 한쪽의 문제를 일으켜서 일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두 방식은 n분의 1 방식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방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툴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방식 모두 이제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이 n분의 1 방식이기 때문에 나의 음원의 가치가 나랑 상관없는 음원들의 거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문제이고 이거는 뭐 어떤 방식이건 다 적용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일단은 거부감이 좀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의 가치가 나의 음악의 가치가 심지어 자존심이 있는 뮤지션들인데 나의 음원의 가치가 나와 상관없는 음원들 거래에 의해서 결정된다. 심지어 남의 음원들이 더 많이 그 플레이가 되면 나의 음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아티스트들은 제 생각에는 거부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 이름이 덜 알려진 음원을 만드는 이제 뮤지션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제 생각에는 이제 비례배분에서 약간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경제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게 전체 이제 비례배분 방식은 이제 전체 풀을 놓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뭐 남의
뭐 나의 이용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들도 계속 뭐 플레이하면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용자 중심은 뭐냐면은 나를 선택한 이용자가 아무리 남의 것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를 선택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은 있지만 약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네, 다시 한번. 네, 방금 이경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 장표에서 충분히 못 다룬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다가 그 아까 장표에서 레전드급 뮤지션 세대를 초월하는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매월 실제 그 감상한 이용자 수랑 그다음에 재생 수가 매월 큰 편차가 없었어요. 매월 큰 편차가 없는데 정산 금액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월간 그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 달에 어떤 엄청난 그 아티스트가 그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들고 와서 이제 재생의 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왜 내 팬들은 일정하고 재생 수도 비슷한데 왜 나에게 들어오는 정산 금액은 매월 다른 아티스트와 다른 팬들의 영향으로 달라지는 것인가? 좀 이런 포인트들이 좀 저희한테 좀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그런 점들이 저희가 이용자 정산으로 확고히 가야겠다는 또 그 결심에 더 힘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일부 좀 나온 건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가 도입하는 그 VPS 방식이라고 그러셨죠? 그 VPS 방식이 뭐예요? 네. 바이브 페이먼트 시스템, 바이브 페이먼트 시스템. 저희 약자에 좀 약해갖고요. 어쨌든 이 방식이 이제 음반 제작사, 그다음에 이제 실현자, 저작권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지금 네이버와 같은 멜론 이런 사업자, 음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플레이어들한테 다 다른 일단 지금 좀 기사가 어저께도 네이버에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거 분명히 어떤 그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단별로 이 비례배분 방식이라든지 이용자 중심 음원 정산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이 입장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렴풋이 저희는 짐작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모르는 것들도 또 여러분들도 또 저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한번 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규태 교수님 혹시 질문에 대해서 예. 사실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음악 산업의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제 이걸 예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실 다른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일단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해관계자를 바라볼 때 산업의 구성원들을 만약 저작권자, 실현자 그룹, 그다음에 유통사, 서비스사 이렇게 만약에 구분을 한번 해본다라면 실제 좀 서비스사의 입장에서 제가 언론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좀 불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 사업자도 아닌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수단화한다라는 어떤 느낌 이런 걸 좀 받으시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1, 2 사업자들도 사실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건데 좋은 의도인데 왜 너희가 이용하냐 재료를 좀 약간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고는 계신 것 같고요. 다만 또 그 의견도 화를 내고 계신데 근원적으로 이 지금의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또 인식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나 이게 특정 어떤 기업의 수단으로 뭔가 이렇게 마케팅 쪽으로 활용되는 것은 좀 약간 경계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요. 제작사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연예 매니지먼트사하고 좀 덜 부대인데라면 대체로 반대하시겠죠. 왜냐하면 매스 마케팅 하기에 지금의 방식이 편하거든요.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으로 바뀌면 지금까지 썼던 어떤 마케팅의 수단이나 툴 자체가 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수반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꺼려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저작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창작 활동을 하셨는데 보상에서 많이 소외되셨던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변화되는 어떤 제도에 많이 환호를 보내고 열광을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해관계하고 좀 약간 밀접하게 물려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해관계자 중에서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서비스사들은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급 측면에서도 공정성이 조금 약간 배가 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면 보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그 기존에는 아무튼 반영을 안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반영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어제 기사 나오고 제가 다 찾아보니까 기자님들의 의견은 찬반이 나뉘시지만 이용자들의 의견은 찬반이 나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은 대체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지지를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기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몰랐다. 내 돈이 그렇게 분배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매체를 떠나서 많은 의견이 있는 걸 보고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 확인은 해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가 발표하신 이 요금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고 합당한 대안인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기존의 배분 방식은 국내 음악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가지고 이 오래 존속될 만한 어떤 그러한 정산 체제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질문까지는 저한테 주시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정산 징수에 관한 문제. 이 부분도 사실은 깜깜이 무소식입니다. 사실은 공개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산이 징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나 체제에 대한 개선 노력들도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 후발 주자로 논의가 좀 이어진다면 징수와 정산에 대한 어떤 체계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스포티파이나 글로벌 사업자들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이런 환경에서도 매우 맞는 시기적인 어떤 변화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진 국장님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기서 가장 이 업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고민해 보셨다고 하고 아마 업계 다른 응원 서비스 사업자들의 입장 같은 것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박현 기자님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두 분께 좀 음원 서비스 사업자 멜론이나 지니 같은 사업자들도 지금 네이버와 같은 이런 VPS는 아니겠죠. 다른 용어를 사용하겠죠. 그런 이용자 중심의 정산 방식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 포함해서요. 사실 반대론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오늘 자리 또 초대받았지만 모 저작권 단체에서 글을 하나 좀 부탁을 받았는데요. 네이버에서 찬성론을 조금 직접 시도하시니까 저는 조금 약간 반대 방향 내지는 신중론이나 사전 점검론 그런 방향으로 좀 글을 써달라고 해갖고 사실 오히려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이 부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려고 지금 사실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내에서는 일단 네이버 바이브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긍정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오히려 부정론도 또 많이 경청을 하는 게 이런 저작권을 굉장히 다량으로 관리하는 단체의 중요한 또 임무라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말씀드리긴 좀 이른 시점이고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음반 제작자, 실현자, 저작권자라는 어떤 그런 진영별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최상위 어떤 그런 수익 분배층들이 전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의사결정을 어느 층에서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상위 소득계층에서 만약에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도하는 집단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초월하고 굉장히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중도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개방적인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자의 어떤 특성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이 방식에 굉장히 호감을 느꼈던 가설이 이거였습니다. 똑같은 10만 원이 강남에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끄는 분에게 있어서 10만 원과 그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분의 10만 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10만 원 정도 차이의 경제적인 이동이 있을 텐데 그 이동이
음악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기묘한 상황인가 아닌가 제 생각은 좀 필요하다고 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쪽에 계신 패널 분께서는 한국 대중음악상을 시상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중치를 맡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순간들에서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그 대중음악 그 제작 지원 사업들이 한 4, 5년 정도 심사를 계속 꾸준히 했었거든요. 주로 봄철에 많이 부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출하시는 그 제작하시고자 하는 그런 음반들 그리고 그런 음반들을 받고자 하는 기획안들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들 그리고 그것들이 없게 될 경우에 그 레이블들이나 뮤지션 아티스트들이 그 한 해 동안에 만들고 싶자 하시는 그런 음악들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양한 어떤 내가 정말 만들고 싶고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그 다음에 이런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그런 방법 말고 다양하게 음악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책 그거 말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만 원의 부 분명히 똑같은 액수의 부가 최상위층 소득자들과 위에서 양보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분명히 그 최상위층에서의 10만 원이 나가는 그 퍼센테이지와 하위 소득자들의 증감률은 제가 3년 전에 제 가설에 따르면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런 그 나름의 어떤 보조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해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내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뮬레이션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는 그 큰 어떤 규모의 그런 저작권 단체에서 조금 이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시뮬레이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리 이렇게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조사를 제가 이거 발표 전에 좀 해봤는데요. 아이돌을 포함해서 밴드 뮤지션 그리고 래퍼들 포함해서 5명에게 이 정산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음원 정산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직접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명이 공통적으로 100%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전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기획사가 해주는 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VPS라는 시스템 이번에 바이브가 도입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조금은 안다라는 대답이 한 명한테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하는 걸 봤다 정도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정산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시스템이 바뀌어도 자신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음원 정산을 받는 내역 자체가 지금 음원 정산을 받는 이 내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공연 수익이나 다른 수익으로 받는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음원 수익에는 큰 관심이 없고요, 일단.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티스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크게 명분으로서 더 알리고 싶다면 바이브 쪽에서 네이버 쪽에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또 해외 레이블사 중에 한 곳에 제가 이제 또 의견을 물었는데 이 레이블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음원을 사들여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서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환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됐던 멜론이라던가 지니 같은 곳에서 특히 이제 멜론에서 행사하는 이제 권력 자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 음원사에서 했던 것에 자기네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바이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자신들도 타협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자신들의 음원이 지금 멜론에 들어가 있는 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 바이브로 왔을 때도 비슷하지만 수익 자체는 늘어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봤을 때도 이 아티스트와 그리고 레이블, 그러니까 해외 레이블 사이에서도 이제 온도차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바이브의 VPS 논의가 앞으로 이제 한국 음악 산업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여러 개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뭐 샘플이 5명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 제 생각에도 대부분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음악 비즈니스에서 오늘 정산 방식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가수와 뭡니까 소속사의 관계 뭐 사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많이 좀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나가고 있어서요. 빨리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2-3개 더 남아있고요. 간단하게 이 문제 좀 짚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얘기가 저도 좀 발표를 했고 많은 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음원 사이트의 이 차트 제공 방식에는 뭐 문제가 없나? 이건 뭐 개선 방안이 없나? 저는 이제 발표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사실은 사기업의 문제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걸 바뀌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어떤 의견들을 좀 제공해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거 변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차트 제공 방식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무슨 말씀 드릴까요? 까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지금 이거 약간 검색 서비스랑 연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를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대상이 있고 그걸 찾아가는데 뭐 어떤 뚜렷한 정보 없이 내가 뭐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찾아가는 방식을 이 소비자들한테 좋고 그다음에 이 음악 시장에 좋은지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음원 시장 발전에 좋은지 이거에 대한 선택은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차트 제공이 소비자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름대로 음원 시장이나 음악 시장을 좀 끌어왔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검색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차트나 뭐 순위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러면 뭐 그건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뭐 그렇다면 그 책 판매 순위 뭐 영화 예매 순위 이런 것도 다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 차트 자체로는 이제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 네. 좋은 의견. 또 혹시 다른 분들 이 차트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박규태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차트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지만 그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이거 없으면 되게 답답할걸요. 네이버에서 실급감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콘텐츠 중에서 날마다 나오는 콘텐츠 중에서 누군가한테 가이드나 인덱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사실은 각 서비스사마다 차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거기 바이어스가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고 사재기나 뭐 차트 왜곡 같은 것들 잡기 쉽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차트 교육도 여러 번 해봤고 뭐 콘즈론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공정 상생 센터인가요?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 게 문제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조금 의지를 가지면 이제 좀 강하게 제가 볼 때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가면 함부로 그런 어떤 왜곡 행위를 좀 못할 가능성들은 조금 약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청취율 조사가 됐건 뭐가 됐건. 두 번째로는 뭐 예전부터 이제 저희 그 기자님들께서도 많이 하던 얘기인데 박스오피스에도 한국도 앨범 유닛 기반한 좀 공인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제도를 좀 구축할 시기가 있지 아닌가. 각사마다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아날로그 피지컬 앨범 하나당 뭐 다운로드 몇 곡, 뭐 10곡,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 서비스 1,500회 뭐 이런 기반으로 뭔가 국제적인 랭킹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뭔가 우리 한국도
그런 박스 오피스 작업들을 좀 논의할 필요는 제가 볼 때 좀 약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에 이제 실효성 있는 것들이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플로우가 예전에 이제 그 1시간 단위 실시간 차트 폐지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저는 전략적인 행위였다라고 보고요. 사실 궁극적으로 차트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식의 뭔가 그런 문화를 자정하는 측면에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건 상당히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조뮤직처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하고 상용화되면서 많은 부분도 실패 사례를 많이 보여주니까 그게 만약에 구현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할 필요는 없겠죠. 차트 같은 것도요. 거기에서 다 이제 거래 기록들이 남거나 그러면 기술은 바뀔 거고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차트에 대한 논의들도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 보정할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지금 시점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뭔가 잡아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어떤 처벌을 주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사회적 액션이 조금 강화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정도 남았는데 이 질문도 뭐 간단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VPS 방식과 같은 이런 이용자 중심의 음원 정산 방식이 만약에 이제 도입된다면 이용자들의 음원 소비 행태 내지는 또 음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이게 질문들이 사실 이렇게 뭐 익스클루시브하게 다른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섞여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 예. 네, 박효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바이브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의 형식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저에서 취하고 있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용자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트랙리스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구비를 돼야지만 이제 명분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저나 바이브나 마찬가지로 명확한 목적성이 있어야지만 사실 그리고 내가 어떤 음원을 찾아 들어야겠다는 목적성이 있어야지만 그 음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음원을 찾아서 듣는 시스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이브 쪽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경 교수님. 지금 박 기자님 말씀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제 이 정산 방식이 만약에 변화가 된다면 뭐 배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일반 계좌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결국에 전국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음원 산업이 더 성장할 까 도약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이제 질문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커진다는 건 뭐예요? 기존의 음원 이용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3달에 한 번 결제할 거를 뭐 한 매달 결제를 한다든지 이용 빈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음악 소비를 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결제를 한다든지 이래야 이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 정산 방식의 변화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내가 나의 음악, 내가 낸 돈이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한테 가지 않고 다른 뮤지션한테 갔는데 이제 정산 방식이 변해서 이제 이 뮤지션에 갈 거다. 그럼 나는 한 번 더 결제해야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과연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성장, 그 음악 시장 성장에는 뭐 일단 적어도 단기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전에 박 기자님께서는 이제 이 뮤지션들 사이에서의 그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뮤지션들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별 관심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소비자들도 뭐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한테 더 돈이 가니까 한 번 더 결제해야 된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태훈 리더님
혹시 더 아까 차트 문제도 제가 너무 공격하는 것 같아서 거기다 책임감을 지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는데요. 혹시 더 이 질문까지 해서 좀 첨언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일단 저도 이제 그 유영 교수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과연 이게 음악 산업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건가? 그건 사실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그 음원 산업 전체를 고민하면서까지 좀 가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용자들이 이제 이런 인식은 확실히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심지어 아티스트들조차도 이걸 내가 어떤 형태로 수익이 나한테까지 오는 거지를 몰랐잖아요. 이용자들도 당연히 몰랐죠. 근데 이제 이런 인별 정산 방식이 더 복잡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들도 하시지만 사실상 개념적으로는 가장 심플한 방식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이 정산 방식은 당신이 낸 돈에서 당신이 들은 음악에만 그 비례대로 그대로 배분되는 거예요 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용자들은 아 내가 들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되는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와 좀 더 가까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게 결국 뭐 스포티파이 같은 이제 외부 서비스나 뭐 물론 국내 경쟁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음원에서 좀 핫하잖아요. 그쪽으로 굳이 넘어가지 않고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유료결제 서비스인 바이브를 이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작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음악 정산 방식의 변화를 치고 나왔습니다.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스트리밍 사업자들과의 뭐 그런 공감들이 좀 형성돼. 물론 뭐 사업자들마다 다 똑같은 정산 방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경 교수님 말씀처럼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또 음원 권리 단체 문제, 또 징수 규정의 문제. 유지진 국장님이 제가 이제 뭐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징수 규정 아까 제가 발표했을 때 이 징수 규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요일표와 같은 거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그냥 합의해 놓고서 서로 좀 지키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메일로 사전에 조금 의견을 드렸었는데 좀 설명이 부족했나 본데요. 징수 규정은 저작권 단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근데 조금 쉽게 한번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는데 저작권 단체들은 돈가스를 파는 게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들을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보여주고 그 메뉴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다라고 미리 알리는 그 메뉴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작권이라는 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나만 들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번 그 저작자가 고집을 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다 못 듣게 하고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도록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저작권인데 그것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바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들은 각국 세계 각국마다 조금 디자인들이 다르긴 하지만 강한 규제 장치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서 요금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그 만들어진 요금표에 대해서 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저작권법상의 특수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적 장치인 요금표의 사실 본질 내지는 속성은 그 피자로 다시 또 비유를 관점을 돌리면 피자에 대한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 20년 동안 집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피자가 대략 8조각이고 그 조각에서 몇 도 내지 몇 센치를 누가 더 먹느냐, 음반 제작자, 그 다음에 작사 작곡 편곡자인 저작자, 가수, 그 다음 연주자라고 하는 실현자, 서비스 사업자들이 그 전체 100% 퍼센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율,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금액으로 했을 때는 단가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계속 그동안에 그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파이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고 집중을 했었지, 그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백단해서 어떻게 정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접근 방식이 문제이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용징수 규정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용징수 규정의 본질은 기본적으로는 요금표 내지는 메뉴판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만큼 나누는 것인지가 그동안의 본질이었고, 그 징수 규정 내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상상하고 운용을 했었던 배분 방식을 전제로 해서 설명해 놓는 그런 문구들이나 문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그렇게 운영했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일 뿐, 그것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정산 방식이 징수규정상 합의되었다라고 보기는, 저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중 상시 많은 음악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정상가, 그런 할인가 이런 부분에서 매출액을 어떤 기준이나 정의 하에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나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의해서 정리한 바는 있었습니다만, 그건 역시도 정산 방식에서 비례배분 방식이냐, 전체 매출액 기반의 비례배분 방식이냐, 아니면 이용자 계정 기반의 비례배분 방식이냐, 둘 다 사실 비례배분 방식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방식을 합의했기 때문에 나머지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견해들은 저는 약간은 좀 저는 동의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논의가 되고 다른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공급자들이 돈가스는 돈가스 만드는 주방장이나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만드는 것이 통상적이긴 한데,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신메뉴는 또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메뉴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협의들이 성숙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비용보다 편익이나 그런 음악 산업에 가져오는 가치들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불문율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박 교수님, 이번에 거의 마지막. 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국장님이 지금 좋은 얘기 또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특정 어떤 사업자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한국 음악 산업, 특히 이제 디지털 스트리밍 음원으로 지금 현재 발달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터진 것 같아요. 논의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진위를 떠나서 일단 네이버가 뭔가 좀 정산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서 접근하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제시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볼 때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논의 구조가 기분 좋게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약간 열린 구조로, 협력 구조로 제가 볼 때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약간 양보나 좀 이런 지혜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비스사가 국내 음악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뮤직 퍼블리셔 같은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국내에 많이 없거든요. 사실 플랫폼 사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창작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교두보, 이런 역할로 뭔가 진화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도 뭔가 이전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도전을 많이 받고 계실 거고, 제가 볼 때 뭔가 지금 변화의 시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제도를 뭔가 좀 개선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좀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음악 시장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피지컬 음악 시장 아직까지 있습니다. 다운로드 시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뚫어야 될 것들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가 볼 때 스트리밍 기반으로 말하는 서비스나 이런 거로만 특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수익원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게
상당히 많은 좀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 쪽은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자꾸 룰이 불공평하다, 자꾸 이 차트에 대해서 뭔가 개입한다, 좀 이런 어떤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주실 것 하나 당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2등 플랫폼이 유튜브잖아요.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게 논의에서 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사실 유튜브로 많이 듣죠. 38% 정도 이용자가 그걸로 듣는다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저작권, 저작료 같은 것들 정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저희 국내 업체들도 잘 모르지만 거긴 더 몰라요. 또 무료로 이루어지는 데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창작자들이나 권리자들한테 제대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포괄 이용 계약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음원 비즈니스에서 좀 약간 고질화되어 있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도 좀 사회적으로 좀 전개를 하고 개선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신탁관리 단체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이득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머리를 모아서 좀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희원 의원님 추가하신 말씀 없어요? 혹시 관객석에서 저희 시간은 뭐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한두 분 정도 제가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완벽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없이. 혹시 이경호 교수님 혹시 마지막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없죠. 네. 이태원 회장님 어떠세요? 네, 네. 지금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그 권리단체, 그다음에 징수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 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계기로 좀 더 이 정산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도 핵심은 결국 투명하지 못했던 그 정산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역시도 이 VPS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용자에게도 더 투명하게 다가서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사들에게도 좀 더 잘 검증할 수 있고 좀 더 투명하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려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다른 사업자들께서도 결국 이제 정산 방식은 권리사들과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각 플랫폼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논의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음원 산업에서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요 아젠다로도 좀 논의가 넓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코로나인데 이렇게 꽉 차갖고서는 이 세미나를 진행하시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10분 앞에 모셔놓고 진행한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어떤 약간의 비판적인 기사들에 대한 답변들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작권자들한테 좀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토론자들도 말씀하셨지만 VPS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나 물론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여러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다양하게 좀 돌려보셔서 이 음원 창작자들 지금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청자들이 그분들한테도 좀 의미 있는 수익을 더 올려다 주고 어떻게 또 배현되는가 좀 알려주시고 이용자들한테도 또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일 날 오늘 포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요. 가을에 저희가 한 8월이나 9월에 2차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는 좀 넓은 장소에서 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 문제와 또 오늘 나왔던 다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그런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바쁘신 중에 와주신 여러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디지털 경제 포럼이 마련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